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년 겨울방학 때 진행한 상공지의 자유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발표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자유학기제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소개, 두 번째는 저희 조가 선정한 주제와 선정 이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약 2달여간 활동했던 내용과 결과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를 하며 저희가 느낀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자유학기를 진행하는 학생이 적은 만큼 자유학기제라는 제도가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자유학기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정규학기를 다니며 자유학기를 병행하는 방법, 정규학기 때 수업을 듣는 대신 자유학기를 하는 방법, 계절학기 때 자유학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학점의 수가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학기에서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자유학기는 단어의 앞부분에 붙은 자유라는 말 그대로 해당 기간 동안 자신이 자유롭게 공부하거나 활동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여 그에 관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유학기를 진행하기로 했다면 개인 혹은 마음이 맞는 팀원과 팀을 꾸린 후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 올바른 길로 잘 가고 있는지 피드백해 주실 지도 교수님을 찾습니다. 자신이 할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교수님을 찾는 것이 좋겠죠? 자유학기제의 큰 과정은 참가 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유학기를 맡아주실 지도 교수님을 컨택한 후 제출한 뒤 승인을 받으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매주 활동했던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중간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 2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주차별 활동 내용에 대해 적기 때문에 미리 기록을 해두어야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보고서 제출 기간보다 2-3일 전에 완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교님 혹은 교수님께서 당일에 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번 자유학기를 위해 선정한 주제는 영상처리 기술 분석과 딥러닝 강화 학습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 의료,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 중 뉴런이 연결된 형태인 신경망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뇌에서 사용하는 뉴런과 신경망이라는 단어가 인공지능에서도 똑같이 쓰인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상처리 기술 분석, 딥러닝 강화 학습에 대한 심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첫 번째 활동인 캐니 엣지 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엣지 검출이란 객체의 경계를 찾는 것입니다. 엣지 검출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존 F. 캐니라는 사람이 고안한 방법인 캐니 엣지 검출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캐니 엣지 검출은 크게 4단계의 절차가 있는데 가우시안 블러, 소벨 엣지 검출, NMS, 엣지 트래킹입니다. 각각의 절차에 대한 설명은 하나씩 순서를 따라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니 엣지 검출의 첫 번째 단계인 가우시안 블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원본 그대로 엣지를 검출하면 실제 경계가 아닌 부분도 엣지라고 검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우시안 마스크를 사용하여 영상을 처리하면 영상이 부드러워지며 노이즈가 줄면서 실제 엣지만 검출될 확률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벨 엣지 검출입니다. 아윈 소벨과 게리 M. 펠드먼이 고안한 소벨 마스크를 영상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객체의 경계가 잘 검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Non-Maximum Separation, 줄여서 NMS입니다. NMS는 두껍게 검출된 경계를 얇게 만들어서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작업인데요. 현재 픽셀과 주변 픽셀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엣지 트래킹입니다. 실제 엣지를 확률이 높으면 강한 엣지, 확률이 낮으면 약한 엣지로 분류하고 강한 엣지를 따라서 실제 엣지임에도 끊어진 부분을 잇고 약한 엣지를 따라서 실제 엣지인지 애매한 부분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검출할 객체의 경계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진행한 두 번째 활동인 선형회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형회귀란 변수들 간의 관계를 하나의 선형함수식으로 모형화한 것입니다. 위 그림은 공부 시간에 따른 점수 모델인데요.
공부 시간과 점수가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식으로 그려내어 이 모델에게 X값을 주면 Y값이 나오게끔 예측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형회계에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방법인 최소제곱법은 주어진 데이터와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직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방법이 직관적이고 단순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아웃라이어, 즉 극단값에 취약하고 계산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경사하강법은 기울기를 변경해가며 최적의 기울기 값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때 변화량을 러닝 레이트라고 하며 이 러닝 레이트를 너무 크게 설정하였을 때 최적의 결과값을 지나쳐서 제대로 된 기울기를 찾을 수 없는 오버슈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의 적절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사하강법도 아웃라이어를 계산에 반영하기에 아웃라이어에 취약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피슬러와 볼리스가 제안한 란색입니다. 란색은 처음에 랜덤한 선을 그린 후 그 선을 기준으로 인라이어, 아웃라이어를 정하여 인라이어들에 대해 선을 그리고 이를 반복하여 최적의 선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특정 임계값 이상의 데이터를 무시하기 때문에 아웃라이어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세 번째 활동인 딥러닝 공부입니다. 크게 퍼셉트론, 활성화 함수, 손실 함수, 딥러닝에서의 문제점인 오버피팅과 기울기 소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퍼셉트론은 다수의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 하나의 신호를 출력합니다. 이 퍼셉트론이 인간의 뇌에서 뉴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퍼셉트론들이 모여 보다 더 복잡한 신경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림에서 W1과 W2는 각 신호의 가중치인데요. 이 가중치가 클수록 해당 신호의 중요도가 높아집니다. 활성화 함수는 신경망을 비선형적으로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현실에서의 문제들은 선형적인 문제보다 비선형적인 문제가 훨씬 많기에 꼭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계단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 소프트맥스 함수, 렐루 함수 등 여러 종류의 활성화 함수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값에 따라 적절한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신경망을 이용하여 값을 탐색하고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이 모델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손실함수인데 신경망 성능의 나쁨, 즉 에러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손실함수로는 평균 제곱 오차, 교차 엔트로피 오차 등을 사용합니다. 신경망으로 이루어진 모델이 가질 수 있는 주요한 두 가지의 문제점에는 오버피팅과 기울기 소실이 있습니다. 오버피팅은 파라미터의 값들이 해당 데이터에 과하게 적합하여 같은 내용임에도 다른 데이터에서 적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양 늘리기, 드롭아웃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드롭아웃이란 여러 퍼셉트론으로 이어진 신경망에서 학습할 때마다 특정 퍼셉트론의 결과는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 데이터로도 다양성이 증가하여 효과적입니다. 기울기 소실은 CNN에서 층이 늘어남에 따라 활성화 함수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서 소실되는 문제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드롭아웃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딥러닝에 대한 기초 공부를 끝낸 후 스스로 정한 최종 과제로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분류하는 딥러닝 모델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하였는데요.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인공지능 연구의 권위자인 르컨 교수가 만든 데이터셋입니다. 0부터 9까지 손으로 직접 쓴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모델이 손글씨 이미지를 보고 어떤 숫자인지 맞추게끔 하는 게 이 과제의 목표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6만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와 1만 개의 테스트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경망은 크게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나뉘는데 입력층은 해당 데이터의 이미지 크기가 28x28이기에 784개의 노드가 존재합니다. 은닉층은 말 그대로 값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이지 않는 층입니다. 모델이 학습을 반복하며 스스로 가중치 값을 변경하여 결과를 냅니다. 저희는 2개의 은닉층을 사용하여 첫 번째 층에는 시그모이드 함수, 두 번째 층에는 렐루 함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때 노드의 수 또한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력층은 0부터 9까지의 10개의 결과가 나오기에 10개의 노드가 존재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하여 결과값을 각 숫자일 확률로 변환합니다.
실제 진행을 한 콘솔창 화면입니다. 은닉층의 노드 수를 392개로 진행했을 때입니다. 정확도가 약 9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닉층의 노드 수를 100개로 진행했을 때 정확도는 93%로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드의 수가 적다고 무조건 정확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저희의 소감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총 8주간의 자유학기를 통해서 스스로 원하는 주제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법, 개념을 정리해서 완벽히 이해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오류가 발생할 때 문법이 틀렸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만들 프로그램의 간단한 구조를 그려보고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체크하며 만들다 보면 실수가 훨씬 줄고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을 때 해결책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저희의 팀 과제인 앱리스트 데이터셋을 백프로파게이션으로 구현하는 것까지 마쳐서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함께 고생한 저희 팀원들과 지도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이 남습니다. 인공지능과 파이썬, 오픈CV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는 게 기쁩니다. 8주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시간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배운 것이 많았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동기, 선배들과 팀을 이루어 공부하니 스터디를 통해 제가 모르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여러 피드백을 통해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빠듯한 8주였지만 일을 알차게 써서 뿌듯합니다. 이번에 쌓은 지식을 계속 활용시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영상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었고 가중치, 바이오스 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러닝 레이트나 은닉층의 수, 노드의 개수는 어떻게 설정해야 높은 정확도가 나올 것인지, 어떤 활성화 함수를 사용할 것인지 등의 많은 궁금증이 들었고 이러한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공부해야 할 방향이고 정말 얕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딥러닝의 기본적인 틀을 공부하는 기간은 제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상공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